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요즘 제가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를 듣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뜨거운 여름이 어느새 확 사라져버리고 이제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한 2달 정도, 2달 남짓? 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정년퇴직이나 이런 퇴직들이 많다 보니까 퇴직금과 뭐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어디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나? 아니 받는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 뭐 퇴직소득세가 많다는데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뭐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 각종 뭐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을 뭐 이야기하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숫자 10 가지로 모아 가지고 이 숫자 10 가지만 알면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 완전 정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 판넬도 하나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1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 년, 이건 뭐냐 그러면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라고 상관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근로기간이 1 년이 안 되거나 4주간을 평균해서 1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게 뭘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할 때까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나간다 그러면 요것들 다 합쳐 가지고 그냥 하나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된다고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거나 뭐 조직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라고 보면 이것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합쳐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임시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이 된다는 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속 기간이 공백 없이 연속된다고 보면 이것도 이제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용자 승인 하에서 이제 휴가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런 경우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인제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 여하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소정 근로기간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소정 근로기간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해진 기간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써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숫자.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이거 궁금하십니다. 우와, 30일.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좀 필요한 숫자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나누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다시 이제 DB형 퇴직연금하고 DC형 퇴직연금 두 종류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퇴직금하고 DB형 퇴직연금, 요거를 결정할 때 어떻게 퇴직급여를 결정하냐 그러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 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3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된다. 계속 근로기간 1 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도대체 여기서 또 평균 임금은 또 뭐냐? 요게 근로기준법에서 평균 임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3개월 동안 일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치 급여잖아요. 하루치 급이라.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1일, 1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곱하기 앞에 31분을 해줘야지 한 달치 급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게 DB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대부분 회사가 31분 평균 임금을 지급을 하지만,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게끔 법에 규정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 세 번째는 어떤 거가 나올까요? 와, 12분의 1 이제 분수가 나왔네요. 12분의 1. 제가 금방 퇴직금하고 DB형 퇴직연금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DC형 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 주는 거지만, DC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C 가입자가 자기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좌에다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부어주면 그 돈을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가져가는 게 DC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에는 얼마를 넣어주라고 돼 있냐 그러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다가 이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12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이체해주면, 그렇게 이체된 돈을 그걸 자기가 직접 운용해서 그 성과까지 합쳐가지고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준 부담금뿐만 아니라 운용한 수익까지 전부 합쳐서 퇴직급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데, 네 번째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지, 잘 안 떨어지는데, 14일. 14일 나왔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퇴직급여를 그럼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퇴직하고 나면 퇴직하는 날 주는 건가? 아니면 안 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 날짜에 대한 설명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퇴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갖춘 근로자, 그러니까 1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14일 이내에 지급 못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연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럼 지연된 날짜로부터 연 20%, 현행법에서는 20% 정도의 지연 이자를 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 다만 이제 근로자랑 사용자, 그러니까 퇴직자랑 사용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물지 않고 뭐 약간 늦게 지급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숫자는 또 뭐가 될지, 다섯 번째, 이제 절반까지 왔으니까 다섯 번째는 과연 뭘까요? 55세가 나왔습니다. 이 55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하고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급여 수령 절차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 IRP로 이체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이 그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규모가 300만 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 수령하는 게 가능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하셔야 된다. 이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전액을 다 IRP 계좌로 이체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가끔 물어보시는데 55세 이후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IRP 계좌로 이체할래라고 하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방법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뒤에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를 몇 살부터 수령할 수 있냐라고 할 때 55세가 지나야지 또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55세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60일. 이건 도대체 뭐와 관련된 거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퇴직급여를 당장에 현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세금이 너무 많네? 그리고 뭐 당장 쓸 데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 어차피 연금으로 받을 건데 괜히 받았어. 괜히 일시금으로 받았어.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 같은데 이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급여를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시게 되면 기존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 뗐던 원천징수했던 퇴직소득세를 해당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잘못 알고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수령할 때까지는 14일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을 실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시면 뭐 퇴직금을 받을 때 뗐던 세금을 그것도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시냐면 퇴직금 받은 거 좀 썼는데 남은 금액만 넣을 수도 있냐? 아니면 다 채워서 넣어야 되냐? 일부만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례해서 세금도 전체 퇴직금분에 내가 이체한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세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공무원분들도 이런 질문들 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 받는 거 말고 퇴직수당이라는 거 받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퇴직소득세가 일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명예퇴직금 받으면 거기도 퇴직소득세가 붙거든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먼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돈을 IRP 계좌로 다시 이체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IRP 계좌 바로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에 IRP 계좌로 이체한다고 그러면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시면 퇴직소득세 환급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도 또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요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야, 30%가 나왔네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감면해 주냐?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30%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같은 분이 퇴직금으로 한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홍길동 씨가 이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2억 원 전액이 다 이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그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로 마음 먹고 한 10년에 걸쳐서 한 해 2천만 원씩 수령하기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과연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냐? 처음에 10년 동안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냐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을 매깁니다.
그러면 첫 해에 2천만 원을 수령할 때 7% 세율을 적용하면 140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니까 140만 원씩 10년치를 수령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 원래 일시금 받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냈었는데 이거를 10년에 나눠서 연금 형태로 수령했더니 한 1,400만 원 정도 세금만 내게 되니까 한 30% 정도 세금의 감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1년 차부터는 10%를 추가로 더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의 60%를 11년 차부터 적용하니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감면받으실 수 있다.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게 될 텐데 8번째는 과연 뭐가 있을까? 우와, 이제는 소수점에 퍼센트까지 붙었네요. 3.3에서 5.5 이렇게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금융회사에다가 퇴직금 연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금융회사는 지급 순서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지급해 주냐면 퇴직금 원금부터 이렇게 다 먼저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 지급될 때는 초기 10년 동안은 아까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다음 순서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이자나 배당과 같은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었던 수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냐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3.3에서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의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55세부터 69세 사이에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5.5%, 그리고 70세부터 79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4.4%,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은 3.3% 정도의 세금을 적용해서 연금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한 4.4%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3.3에서 5.5% 세율의 적용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세율이 아니고요.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운용 수익이 빠져나갈 때 이제 금융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율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9번째네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9번째는 뭘까요? 야,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홍길동 씨 있잖아요. 홍길동 씨가 퇴직금을 2억 원을 IRP 계좌에 넣고 2천만 원씩 연금 수령했잖아요. 그럼 첫 해 2천만 원 받았는데 1,200만 원 넘어가니까 종합과세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전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던 연금이 다 끝나고 이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점부터는 1,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종합과세를 갑니다. 이때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세후 1,200만 원인가요? 세전 1,200만 원인가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3.3에서 5.5%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이 1,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질문 뭐 하시냐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1,200만 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를 가나요? 아니면은 전체 금액이 다 종합과세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1,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과세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살다 보면 연금 계속 받다 보면 이게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 같은 데 집어넣고 연금 수령할 때 퇴직금 재원으로 해서 연금 지급하는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운용 수익이 나오는 시점에 일단 살짝 중단을 해뒀다가 알람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퇴직금 재원은 끝났고요. 이제 운용수익 재원으로 갔는데 혹시 종합과세에 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금 수령액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내가 다른 소득하고 관계를 생각해 봐서 종합과세 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가도 크게 뭐 세금 늘어나는 거 없어. 그러면 그냥 수령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와, 10번째라서 그런지 10년이 나왔네요. 10년. 그 10년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이체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요. 이걸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수령해야 되냐. 여기에 관련돼서 정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1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고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강제로 또 10년을 수령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0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좀 받을 때 세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럼 55세가 넘어가신 분은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겠죠. 그걸 1년 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 차에서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연금 개시 신청했을 때 잔고 있죠. 그거를 분자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10일 빼기 1년 차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럼 10이 나오죠. 예를 들어 아까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넣자마자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분자에는 2억 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1년 차에는 10일 빼기 1 하면은 나누기 10이 되니까 2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2천만 원이고요. 그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4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뭐 2,400만 원 넘게는 못 받냐? 받을 수는 있어요. 뭐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400만 원까지만 연금으로 보고 거기에는 퇴직소득세를 한 30% 감면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한 6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거가 뭐가 있냐 그러면 2013년 3월 1일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게 2013년 3월 1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급여를 수령해서 집어넣었던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만들어 둔 것이라고 하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연금을 한 5년 정도만 수령하면 되도록 법이 돼 있어서 만약에 홍길동 씨가 퇴직연금을 한 2013년 3월 1일에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분자의 2억 원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가 1년 차에 10일 빼기 6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5가 되면은 4천만 원이 되고 120%를 하면은 4,8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진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꺼내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라. 저는 오늘 10가지 숫자를 가지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숫자 잘 기억하셔가지고 퇴직금 제대로 받으시고요. 잘 챙겨서 받으시고요. 세금도 좀 가능하면 덜 내시고요. 노후생활은 조금 풍부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혼자만 하시지 말고 옆에 분들한테도 추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알림 설정을 해서 에피소드 올라올 때마다 빠른 시간에 또 소식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